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숨막히는 열기, 눈조차 뜨기 어려운 모래 폭풍, 그리고 부족들이 자재를 가로채던 그 순간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사막에서 대수로를 완성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사실 저도 문득문득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 공사를 끝내기 전에 제 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도 제가 그곳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붕괴된 탄광에서 돌아오지 못하던 그날부터 제게 실패는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사막에서 일어난 일이 훗날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건설사의 운명을 넘어 한국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느 여름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문서를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서류는 저희 건설사가 리비아 대수로 사고간 공사를 최종적으로 수주했다는 통보문이었죠. 사실 이 공사에 입찰을 신청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리비아 사막은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훌쩍 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모래 폭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이권을 노리는 부족들 간의 다툼과 각종 방해 공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전 세계 유수의 건설 회사들이 이곳의 공사를 수년째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 공사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강원도 사복 탄광에서 붕괴 사고를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편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회사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 책임자를 뽑을 때,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저만이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공사가 그저 사업이 아니라 제 존재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공사를 담당하게 된 직후 저는 해외사업부에서 현장 감독관으로 배정된 외국인 전문가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프랑스계 품질 감독관 마르셀 듀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아프리카 건설 현장을 15년 이상 누빈 베테랑이었고, 이전에도 몇 차례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자문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서류와 사진으로만 그의 존재를 접했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냉철한 평가로 유명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공사 전 예비 점검 차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제게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한국 팀은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이 공사를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을 담담하게 하는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습니다. 마르셀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난과 절망에서 버티며 배운 것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를 떠나보낸 뒤 저는 밤늦게까지 현장 준비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공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한국 건설의 저력을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리비아로 출발하던 날 저와 함께 가는 직원들 얼굴에도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혹시라도 잘못되어 돌아오지 못할까봐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 현장에서 한국 팀은 늘 값싼 인건비로만 평가받거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부딪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선입견에 몇 번이고 분노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는 열기가 발목을 태울 정도로 뜨거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운 모래먼지가 휘날렸습니다. 이 사막을 관통하는 대수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조차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리비아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 장비와 자재를 옮겨두고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첫날 밤, 저희가 머무르던 숙소 주변에 낯선 차량 여러 대가 서성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직원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혹시 무장 부족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이해관계 충돌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현지 직원에게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희가 생각했던 위험이 단순한 공사 현장의 애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일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포에 굴복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르셀이 현장 점검을 위해 숙소를 찾았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그는 저희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묻고 점검표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덤덤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팀이 얼마나 성실하든 이곳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아버지가 탄광에 들어가던 날 떠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공사에는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땅에서 한국의 기술과 땀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직원 몇 명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난 실패의 상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였어요. 이렇게 저희의 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의 차가움이 교차하는 그 사막에서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이 훗날 얼마나 큰 시련과 기적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맞서야 할 시간과 모래 폭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비아 사막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도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공사 차량에 자재를 싣고 있었습니다. 공정의 첫 단계는 대수로를 굴착할 구간에 파일럿 트렌치를 내고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자재 공급이 한 번 늦어지면 공사가 몇 주씩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자재 이동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현지 운전사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밤새 부족 간의 충돌이 일어나 주요 자재를 실은 트럭 여러 대가 도중에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난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지 연락책에게 확인한 결과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무장 세력이 해당 구역을 통제하고 있어서 자재를 되찾으려면 협상이나 몸값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면
사실상 공사를 다시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리비아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는 공사 지연 시 페널티 조항이 있었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얼굴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들도 많았고, 솔직히 저도 이전에 어떤 공사에서도 이런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트리폴리의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내며 공정 지연에 따른 위험성과 대책 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국 팀의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의 취약함, 공사관리 체계의 미숙함 등 그의 지적은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듣는 동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모든 말을 끝낸 뒤 저를 바라보며 했던 마지막 말이 특히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편할 수도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는 더 큰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자재와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사가 제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자재 회수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장비와 자재만으로 공사를 부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정부의 관리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공사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막에 발전기와 야간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시작하자 현지 관리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아직 자재도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 밤새 공사를 하려 하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연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사라진다고요. 첫 야간 공사는 마치 전투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발전기 수십 대가 돌아가며 거대한 소음을 냈고 대형 조명탑이 모래 언덕을 밝히자 모래먼지가 하얗게 부유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땅을 파냈습니다. 저 역시 가장 앞줄에 서서 감독하고 지시했습니다. 밤새 교대 작업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피로와 긴장으로 눈에 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밤샘 작업이 이어지던 중 마르셀이 공사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공사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집념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그러고는 제게 공정 진행에 필요한 몇 가지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당국과 연락해 부족 지도자들을 중재하는 일, 품질 검수 일정 조율, 그리고 일부 장비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그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마르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많은 건설팀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무리한 일정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저희를 향한 시선이 단순한 냉소만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려는 찰나 두 번째 위기가 곧 닥쳐왔습니다. 연이은 모래 폭풍이 수일간 사막을 뒤덮으면서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래 폭풍은 마치 하늘이 모든 것을 삼키려는 것처럼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 속에서 조명탑이 쓰러지고 발전기 몇 대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밤마다 직원들이 모래바람을 피해 숙소에 몸을 웅크린 채 이대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저의 마지막 기회라 다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요. 모래 폭풍이 사흘째 이어진 날 밤, 저는 모든 직원에게 다시 모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전기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긴장 속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요. 이 사막에서 우리가 쌓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저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두가 같은 마음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래 폭풍이 멈출 날을 기다리며 밤새 발전기 수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비아 사막에서 버텨낸 첫 번째 위기는 자재 회수와 연이은 모래 폭풍을 견디며 조금씩 공정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전기는 수리되었고 부족한 협상도 마르셀과 현지 인맥 덕분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돌파구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지 일주일쯤 지나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사무실로 리비아 정부의 고위 관리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예고 없이 대수로 공사 현장을 전면 점검하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 점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직속 특별감사팀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온몸에서 피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온 공정은 자재 회수와 폭풍 피해 복구로 일정이 몇 주나 밀려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구간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고 일부 시설의 품질 점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점검을 받으면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물론 저 개인에게도 이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건 승부였습니다. 이대로 실패하면 제 경력은 물론 후배 기술자들의 미래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지가 떨어진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 품질 관리 일지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서류와 도면을 훑어보며 이 거대한 사막 한복판에서 저희가 견뎌온 나날들을 되새겼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현장 감독진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술자들과 현지 노동자들, 지원부서 직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공사장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정부 감사팀이 사흘 뒤에 도착할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눈에 띄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그 순간엔 담담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라고요. 이 사흘 동안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공사를 완공 직전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셀은 회의 내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훑던 그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어떤 팀도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저희는 거의 잠을 잊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교대 근무표를 다시 짜서 3교대로 야간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모래바람이 잦아든 틈을 타 굴착기를 최대 가동했고 조명차와 발전기를 이동시키며 밤새 구조물을 점검했습니다. 품질 검수를 빠르게 마치기 위해 마르셀은 프랑스 본사에 연락해 간이 검사 장비를 공수해 왔습니다. 그 장비로 주요 구간의 균열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검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과 함께 품질 점검을 하던 중 그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팀이 여기까지 해낼 줄 몰랐다고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도 처음에는 조롱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저희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흘 동안 공사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고열과 피로로 쓰러지는 직원들이 속출했고 발전기가 2차례 고장이 나면서 조명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직원들에게 차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매 순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버텨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검 전날 밤, 저희는 마지막 공구리를 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사막은 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식을 틈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방에 발전기 소리만 울렸고 직원들은 서로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이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이제 리비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감사팀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었고 저희가 견뎌온 밤과 고통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마르셀과 나란히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령 내일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여기까지 함께 버텨온 이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겠다고요. 이렇게 저희는 2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검팀의 차량이 저 멀리 사막을 넘어 다가올 때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막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점검 당일 아침 사막에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쌓였던 모래먼지가 아직 땅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은 발전기와 조명 장비를 정리하고 마지막 점검 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사방이 숨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저 멀리서 차량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리비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감사팀과 정보 관리들, 그리고 통역관과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작업을 멈추고 차량들이 멈추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곧 대통령 직속 감사팀의 수석 감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와 악수를 나누었고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바로 공사 구간을 둘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차분히 말을 옮겼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헬멧과 안전화, 공정 일지를 들고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감사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공정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 구간, 복구가 끝난 발전기, 야간 작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조명탑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한 구간 앞에 멈춰 서서 묻습니다. 왜 이 부분은 아직 가설물이 남아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연이은 모래 폭풍으로 보강 작업이 지연되었고 이틀 안에 완공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답에 감사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르셀도 저 멀리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감사팀은 임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와 공정 자료가 놓였습니다. 감사관은 조용히 한 장씩 넘기며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은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고 나서야 감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옮겼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신념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아 정부는 이번 공사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관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벅찬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르셀도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 믿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팀이 이룬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탄광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 이후 저는 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제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리비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마지막 시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각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전 한 대의 차량이 조용히 공사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햇빛에 그의 얼굴이 잠시 빛났습니다.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아무 말 없이 공사 구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정 거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복구된 발전기와 콘크리트 라인을 살폈고 야간 작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흘린 땀과 두려움, 밤마다 꺼지지 않던 불안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셀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리비아 사막에 남은 대수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 올린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버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막의 밤을 떠올립니다. 발전기 소리와 모래 폭풍, 서로를 붙잡고 버텼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견뎌낸 시간은 어떤 실패보다 값졌다고요. 이것이 제가 리비아 사막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리비아 사막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한 번의 공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두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던 모든 순간이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오래된 공사 기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사막에서의 시간이 곧 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용기나 위로를 느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아 또 하나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